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5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연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이 돼버려가지고 4일 연휴가 돼버렸잖아. 미리 좀 알려주지.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욕 듣는다. 바로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네. 기쁘긴 하지만 이거 미리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이 연휴 기간 도대체 뭐 할 거예요? 한 달 전에만 알려줘도 여행 계획을 짤 수 있잖아. 그렇죠. 제가 아는 지인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6일이 임시 공휴일이 될 것 같다. 소식을 듣자마자 여행 사이트를 막 뒤져봤대요. 가까운 동남아라도 가려고. 네. 벌써 다 매진이라는 거야. 자기보다 빠른 사람들이 훨씬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런 울분을 좀 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연휴 기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책이요? 저는 에버랜드 할인권 주는 줄 알았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진짜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이번 연휴 알차게 지냈다, 재미있게 지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만한 책이거든요. 네. 저희가 강력 추천해 드리는데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책이야? 궁금하시겠죠?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제로시대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요, 부제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살아남는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 또 밑에는 기다리지 마라, 호황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아니 연휴 기간에 재밌는 책이라면서 무슨 경제 경영서를 가지고 와서 재밌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책을 읽어보시면 추리소설 읽는 것처럼 그냥 빠져들어가요. 네. 참고로 저는 90분 만에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저희 둘이 그냥 읽고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목소리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을 모셨어요. 저희는 항상 저자분을 모시려고 시도는 하잖아. 그렇죠. 바빠서 안 온다고 보통 그러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요청을 드리자마자 흔쾌히 저희 경제브리핑 애청자들 만나고 싶다고 여기까지 오셨네요. 정말 바쁘신데도 광화문에서 오셨죠. 그러면 제로시대를 쓰신 김남국 저자님, 저희 경제브리핑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남국입니다. 저는 그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경영 전문 매체고요.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경영 전문 매체의 편집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소속된 회사는 이제 동아일보사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만 한 20년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출입처를 드나들면서 기업들을 좀 취재를 많이 좀 해봤고요. 또 경영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요. 경영 관련한 책을 꾸준히 쓰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일도 경영 전문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데가 동아 비즈니스 리뷰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동아 비즈니스 리뷰는요, 아마도 언론계에서 타겟 독자를 석사학위 소지자로 잡은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대체로 이제 그냥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저희는 한번 좀 과감한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MBA,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 하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었다가 너네들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조직 내부에서도 너네들은 절대 안 된다, 뭣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매거진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행스럽게 지금 8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전문적인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제대로 잘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고마운 평가를 받으면서요. 최근에 한 200호 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8년이 조금 넘었고요. 예, 좀 자리를 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독자층들이 대부분 석사 이상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타겟을 그렇게 정했고 조금 깊이 있고 어려운 내용도 우리는 전달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목표를 그렇게 좀 표현을 한 거고요. 독자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영이란 게 그냥 술 마시면서 사람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저희 독자는 아니신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머리도 써가면서 뭔가 책도 좀 읽어가면서 새로운 사례나 경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그 핵심 타겟 고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네는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예, 회사 내부에서 예. 회의 때 공식적으로 여기는 망하기 때문에요. 예.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저희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보란 듯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 강조 한번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제로시대. 산업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은 부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영 상식은 이미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시대. 호황기를 기다리지 마라. 호황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국내 프리미엄 경영 전문 매거진 동아 비즈니스 리뷰 김남국 편집장이 전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은 제로시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된 제로시대는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이 제로 시대라는 책이요. 제목을 보면요. 어떠한 얘기를 할 건지 감이 조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 서두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변호사를 드셨어요. 근데 월급이 요즘은 변호사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다. 그것도 3개월 무급 인턴을 버티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게 정말인가요? 모든 변호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뭐 몇 억 정도는 그냥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딴 분들이 이제 기업에 갔을 때 이제 아주 먼 옛날에는 한 이사급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나이가 어려도 임원급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점점 떨어지다가 지금은 그냥 평사원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연봉이라든지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도 뭐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숫자가 이제 갈수록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실 먹거리가 이제 되게 희귀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요즘에 이제 혹시라도 변호사한테 이렇게 협박 전화 받는 경우 있으시거든요. 왜 협박을 전화를 받아요?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일단 전화해서 너네 뭐 예를 들면 뭐 저작권 침해했지 뭐 혹은 소프트웨어 뭐 막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이렇게 협박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일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럴 때 이렇게 이게 불안에 떠시면서 그럼 얼마로 타협을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절대 약하게 나가시면 안 돼요. 강하게 그런 사실 없다. 너 누구니? 뭐 한번 붙어보자. 뭐 이렇게 하면 대체로 전화를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진짜 싸움을 걸겠다는 게 아니라 협박해서 이렇게 받는 이제 그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까지도 현재 벌어질 정도로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요즘에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호사 자격증이 가지신 분은 공인중개사를 하셔도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업 쪽으로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책에는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경영학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문이다. 도대체 이런 주장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변화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던 학문인데요. 현실의 변화보다는 속도가 좀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좀 상시적인 위기가 지속되는 혹은 새로운 막 혁신적인 모델들이 막 이렇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변화를 경영학은 사실은 뭐 최근에야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키아가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뭐 2009년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 1위, 뭐 2010년에 1위, 뭐 2011년에 1위, 그러다가 2012년 파산, 뭐 이런 변화. 이런 거는 이제 겪어보지를 잘 못한 변화인 거죠. 뭐 특별히 걔네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큰 투자 의사결정을 잘못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식의 변화들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경영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뭐 제가 한 2004, 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8, 9년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배웠던 것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 쓸모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그때 다뤘던 담론이나 그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와서 보면 별 내용 없습니다. 지금 전혀 다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N론 그러면 꼭 배워야 할 기업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왔단 말이죠. 등록금 날리신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그때 배웠던 학문 전혀 쓰잘데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만약에 학문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의 방식을 배웠다면 예. 등록금이 좀 아깝지 않으실 거고요. 그냥 이렇게 외웠던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마이클 포터의 무슨 이론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깔끔하게 돈을 날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경학과 교수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화내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예. 거의 다 비슷하게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예. 예. 자, 제로 시대라는 책 제목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는데 이 제로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월급이 안 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로일 수도 있고 네, 요즘 일부 국가에서는 제로 금리를 또 시행하고 있고 맞습니다. 취업 증가율도 제로에 가깝고 이 제로는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그 복잡한 이런 경제 상황을 좀 쉽고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단어로 이렇게 추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조적인 저성장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호황은 다시는 안 온다. 호황이 와도 예를 들면 3% 뭐 이 정도. 예. 뭐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5% 6% 이런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 저성장만 되면 조금 이렇게 아끼던 거 이면지도 쓰고 뭐 회식비도 줄이고 이러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성장에 플러스 어마무시한 혁신 기업가들이 또 시장을 확 쓸어버리는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성장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또 무슨 막 혁신 경쟁, 초경쟁 막 뭐 이런 복잡한 용어들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명쾌하고 단순하면서 뇌리에 좀 팍 꽂히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고민 끝에 이제 나온 뭐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제로 시대기도 하고요. 또 재밌는 게 혁신 기업들의 전략도 이제 제로라는 컨셉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그 시사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의 방식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호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부터 지으시겠어요? 호텔부터 지어야죠. 당연하죠. 근데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이 이제 에어비앤비가 됐는데 걔네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호텔이 뭐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뭐 세계 최대의 운송업체 뭐 우버입니다. 근데 걔네는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전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제로 베이스에서 사실은 사업 모델을 구상한다는 것이 또 이 제로 시대가 주는 또 다른 함이고요. 그래서 기존 기업들은 그런 새로운 기업들의 제로 베이스 사고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산이 제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자산까지 제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그런 좀 중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좀 눈길이 가는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객 가치 극대화. 이 개념이 있던데 이게 좀 기존의 방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업하시거나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은 뭘까요? 내가 이익을 얼마나 남겨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제 요런 게 가장 지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의 뭐 제일의 관심사죠. 뭐 딱 이렇게 뭔가 하여튼 신제품 낼 때도 요걸로 해서 어떻게 돈 벌 수 있을까? 막 이제 요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 관점이 사실은 기존 경영학의 핵심이었죠. 그죠?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마케팅을 잘해갖고 고객들이 그 딱 브랜드를 보는 순간 이거 좀 사고 싶게 만들어서 가격을 좀 이렇게 잘 최대한 좀 높게 책정해서 좀 우리가 더 많이 벌 것인가. 뭐 이게 이제 현대 경영학의 그야말로 가장 큰 가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정말 미친 듯이 정말 많이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이제 똑같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사업을 하시니까 느끼시겠지만 고객들이요 옛날에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뭐 어떤 제품을 산다라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TV나 라디오 같은 데서 들어본 제품, 그죠? 뭐 그런 제품 이렇게 사게 되고요. 그죠? 이제 써보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세탁기를 하나 샀다 이러면 이 세탁기 써보니까 한 10년째 써봤더니 뭐 어떤 건 잘 되는데 조금 뭐 소음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걸 이제 천천히 알아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주변에 몇 사람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죠? 뭐 세탁기 이런 거 딱 검색해서 이렇게 정보를 내가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찾아보리라 마음 먹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이렇게 그 검색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제 그 집사람도 이렇게 뭐 하나 사기 전에 요즘 뭐 청소기 하나 사고 싶은데요. 뭐 어떤 게 좋아요? 이러면 믿을 만한 그 커뮤니티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청소기에 대한 거의 완벽한 정보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조업체들도 잘 모르는 정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조업체들은 사실 만들기는 열심히 만드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되고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용 과정에서 축적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비자들이 한두 번 검색만으로 거의 퍼펙트하게 알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옛날에 막 원가 줄이고 막 어떻게 좀 마케팅 잘하고 요 정도 고민하는 기업은 하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고객들이 너네 거 써보니까 A, B, C들은 괜찮은데 D, F가 되게 안 좋고 근데 또 다른 어떤 제품들의 그 장점이 이렇게 사용 과정에서 더 많아.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완벽하게 알려지니까 진짜로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쓰면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한 업체들이 엄청나게 큰 보상을 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식당 갈 때 동아일보에서 하는 방송에 채널A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착한 식당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그냥 도토리묵을 도토리묵 갖고 쓰는 데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거 찾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다 도토리묵을 안 해요, 대체로. 그냥 다른 뭐 것들을 많이 다른 걸로 해서 하거든요. 그거를 막 한 달 내내 한 팀이 돌아다니면서 겨우 한두 개 찾거든요. 근데 그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착한 식당 해갖고 올렸더니 막 조회수가 막 몇십만 건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식당 한 군데가 그야말로 진짜 철학을 갖고 우리는 고객들한테 좀 제대로 된 그 사실 도토리묵 그냥 뭐 저기 어디서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저기 팔면 원가도 싸고요. 그 막 도토리를 사가지고 그걸 까서 막 그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게 이게 장난 아닌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기는 정말 고객들한테 소신과 철학이 있는 분들이죠. 그죠? 그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드는 그 도토리묵이 과거에는 동네 사람 몇 사람밖에 몰랐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을 타고 진짜 도토리묵 치면 혹은 착한 식당 이렇게 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뭐 착한 떡집으로 한데 저희가 한번 좀 저기 전화해갖고 우리 저 행사 있는데 떡 좀 주세요 이랬더니 3개월치가 밀려갖고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진짜로 자기가 고객들한테 정말 이렇게 그냥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들한테 정말로 가치 있는 뭔가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강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싹 지배하는 이제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경영학에서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을 좀 유혹하는 마케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원가를 줄이고 막 직원들을 더 갈고 가지고 이렇게 할까?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랬었죠. 고민 안 했어요, 진짜. 근데 진짜로 완전히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어마무시하게 강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강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소비자들이요, 뭐 막강한 정보와 막강한 네트워크와 막강한 그런 정보력으로 이제 무장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옥시 같은 회사가 좀 옥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좀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SNS를 타고 정말 나쁜 애들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굉장히 적극적인 이제 불매 운동도 벌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비자들이요, 기업들에게 실제로 한 수 가르쳐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써보니까 이거 좀 이상해. 이번에 그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도 소비자가 이렇게 가지고 써보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더라 해갖고 이제 그 회사에서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요. 막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또 혁신 아이디어도 사실은 소비자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뭐 이제 아주 전통적인 사례인데 레고 같은 회사가 뭐 마인드스톰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몇 명이 그 해킹해갖고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레고가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바꿔가지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그만큼 이제 소비자가 그냥 단순히 뭐 물건 사서 그냥 알아서 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혁신을 또 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 굉장히 파워풀한 집단이 됐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실 마이클 포터 교수의 5포스 이론 이런 거 보면 소비자가 힘이 세면 기업이 돈을 못 벌어요. 막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옛날에. 근데 소비자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을 약하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소비자의 파워를 어떻게 좀 줄여볼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정말 막강한 파워를 오히려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혁신의 원천으로 우리가 활용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비자들을 요즘에는 진짜 그 현명한 기업들은요, 소비자들이 제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막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 고용해서 막 심층 연구하고 이래요. 아, 인류학자까지 고용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데는 인류학자들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류학자들은 다 어디가 있었죠? 그 막 아프리카 막 부족 그렇죠. 같은 데 가서 네, 오지 이제 같은 데 가서. 오지에 가서 저분들이 왜 뭐 예를 들면 결혼을 왜 저런 스타일로 할까? 뭐 저 가족 관계는 뭐 왜 저렇게 할까? 뭐 부족장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거를 엄청 이렇게 막 같이 살면서 막 몇 달씩 관찰해 가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에 도시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연구합니다. 뭐 아파트에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기저귀 연구하는 회사는 막 똥기저귀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몇 달씩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그 소비자들이 아주 사소한 불편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들이 사용 과정에서 실제로 가치를 더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미친 듯이 고민하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제로 시대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괜한 말이 아닌 게요. 감정의 역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비즈니스 경영 하면은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판단 이런 걸 중요하다고 배워왔고 실제로 그런 걸 목격을 해왔었는데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요, 경영학 20세기 경영학에서는 거의 들어갈 틈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마케팅의 일부 연구에서는 조금 뭐 감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기업이 전략을 수립한다 함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우리 내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아주 이성적으로 전략을 잘 도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0세기 경영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뻥입니다. 뻥이에요. 절대 좋은 전략 안 나옵니다. 예. 예. 사람이요,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이냐면, 뭐 예를 들면 정말 훌륭한 말인데 싸가지 없이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바로 주먹이 날아갑니다. 네. 예.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싸가지가 없으면 뭐 바로 동네에서 혹은 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퇴출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구매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모든 의사결정에서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시 그 연예인들 이렇게 보실 때 몸매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연기의 어떤 품질 같은 걸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좋아하시나요? 그렇게는 못하죠. 보자마자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싫어하실 때 혹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뭐 엑셀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점수 매겨서 싫어하시나요? 예, 감정적으로 싫어하십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사실은 주인이고요. 이성은 감정이 선택한 다음에 그 의사결정을 합리화시켜주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정도의 일종의 이렇게 부산물 혹은 치장하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에서 이제 감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감정 부분을 담당하는 뇌가 이제 그 뇌 종양 때문에 이제 제거가 된 그 실제 환자를 삶을 추적해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사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만 분석하면 대박이 터지겠죠, 그죠? 그렇죠. 뭐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잘 살 줄 알고 기대를 갖고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은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것도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감정적인 자극에도 일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막 뭐 슬픈 거, 혹은 뭐 자신의 비극적인 거 이런 거 보여줘도 막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근데 수학적인 능력, 이성적인 추론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수학 문제 내면 뭐 잘 풀고요. 근데 그러면 의사결정을 잘할 것 같죠? 못합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지어는 뭐 큰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뭐 우리 사례로 치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어야 될지 짬뽕 먹어야 될지 이런 거 의사결정 못합니다. 짬짜면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짬짜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사실상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날 딱 감정적으로 확 땡기는 걸 그냥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짬뽕과 짜장에 그 어떤 그 이성적으로 엑셀을 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갖다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서 감정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의사결정을 못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직장생활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막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사결정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이제 비리당이라는 분이 이제 그 당나귀 우화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는데, 이제 당나귀가 뭐 예를 들면 목도 마렵고 막 배도 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한쪽에는 건초가 있고 한쪽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이 당나귀는 똑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둘 중에 자기가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될지를 미친 듯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아무리 이성적으로 엑셀을 돌려도요, 어떤 것이 더 이 선택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려주고 절대로 못 내려줍니다. 예. 인공지능 막 알파고 돌려도요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계속 미국으로 빠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결국 의사결정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다 이렇게 직관적이고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울리는 걸 결국 결정을 하십니다. 대부분이 쫙 이렇게 막 그 가기 전까지는 좀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시지만 현장에 가서 결정할 때는 결국 이제 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 감정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 사례가 나오는데요. 아주 친근한 교보문고가 나와요. 교보문고 매장에 가면 5만 년 된 커다란 테이블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여기 앉아서 책을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서점 마케팅은 이들을 불편하게 해야 책이 팔린다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쪼그리고 앉아서 보든 엎어져서 보든 알 바 아니고, 근데 지금의 교보문고는 아주 널찍한 테이블을 마련을 해서 편하게 보게 해주면은 오히려 이들이 책을 더 많이 사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샀다 이런 통계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책방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거는 뭐 이게 이성으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컨설턴트가 이성적인 사고를 이제 되게 컨설턴트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이 가서 컨설팅을 했다면 미쳤군요. 아마 이런 평가를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기 시작하면 뭐 거기서 책을 다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읽고 있는 책을 사고 싶은 사람이 책을 못 살 수도 있고요. 또 그 공간에다가 원래 책을 더 많이 진열을 해야 되잖아요. 진열 공간이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매출에 사실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입니다. 아마도 그 MBA를 막 정말 열심히 막 뭐 아이비리그 MBA 막 몇 개 끼얹고 오신 경영자들은 절대로 이런 결정 아마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감정적으로 보면 또 이제 다른 앵글이 또 가능한 거죠.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얘네가 그냥 장사꾼은 아니구나. 얘네가 뭔가 좀 문화 같은 걸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고민들을 좀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아마 감정적인 것들을 아마 줄 거고요. 또 그래 뭐 광화문에 한번 가면 시간 되면 한번 뭐 거기 한번 의자에 가서 한번 앉아보고 싶다는 혹은 뭐 편안하게 좀 약속 시간이 뭐 남거나 하면 과거에는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갔는데 여기 근처에 교보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좀 앉아보고 싶네. 뭐 아마 이런 분들이 좀 생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적과 관련해서는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특별히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그 게임이거든요. 지금 뭐 해갖고 몇 개월 만에 단기 실적으로 평가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교보문고가 의자를 놓기 전과 놓고 나서 후에 매출이 얼마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뭐 매출이 뭐 3.5% 늘었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왔더라도 전혀 신뢰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그게 이제 그 매출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테이블만 따로 띄어서 놓고 분석을 하는 건 이제 거의 뭐 의미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이제 가짜 인과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데이터가 나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안 물어본 이유도 교보문고에서 어떤 데이터를 줘봤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어느 그룹의 회장님이 좀 내가 최근에 감동 먹은 일이 책이 있으니까 좀 사 이래가지고 몇만 권이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최근에 총선 이런 바람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전혀 안 쏠려서 판매가 줄을 수도 있는 게 너무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예를 들면 그 의자 놓고서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를 실제로 실험을 해보려면 굉장히 정교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요소를 다 통제하고 그것만 딱 바꿔서 실제로 매출이 얼마 바뀌는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매장 지금 당장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통제하고 어떻게 해요, 그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거는 뭐 사실 뭐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특히나 이제 구라 세게 하시는 분들이 통계 숫자 잘 이용하시거든요. 3.5, 3%막 이러면 그렇죠. 이 사람을 압도하면서 막 꽉 이렇게 기를 죽이는데 절대 그 구라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대부분이 가짜 인과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저희 애들을 교보문고 데려가면 예전에는 다리 아프다고 집에 빨리 가자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교보문고 가자 그래요. 거기 앉아서 책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부적으로는 아마 좀 진통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출판업계에서 되게 싫어하신대요. 그게 책 진열 공간이 줄어드는 데다가 이렇게 파손되거나 하면 다 반품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굉장히 싫어한대요. 근데 이제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뭔가 좀 문화를 만들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그게 저는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그 의자 놓고 이제 나머지를 못하면 또 안 돼요. 뭐 고객 응대가 개판이고 막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잘 되면 아마도 뭐 장기적으로 페이오프가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을 반품 처리 안 했으면 더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걸 또 반품을 하는군요. 그렇네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호텔 자주 이용하세요? 사실 수영장이 있는 특급 호텔에서의 휴식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호텔 예약 앱 호텔타임입니다. 호텔타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전국의 모든 특급 호텔들을 날마다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약은 물론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호텔타임에서 딱 4번의 터치로 특급 호텔을 여러분이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호텔 예약 앱 호텔타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호텔타임 앱 다운 뒤 경제브리핑 코드 ECON55를 입력하시면 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개성에서 답을 찾아라?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통 개성하면 아이돌 같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기업한테도 개성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개성이 사실은 존재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A기업하고 B기업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A기업 하나가 죽어도 전혀 하나도 슬프지가 않잖아요. 그죠? 기업 죽으면 슬퍼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어떤 기업이 죽으면 슬픈 경우가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 있죠. 예. 야, 제가 없으면 애플이 좀 저런 혁신을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으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기업이 이렇게 사라지면 되게 좀 아쉬운 경우가 실제로 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패션 브랜드 중에 내가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뭔가 하여튼 이 기업이 망하는 거 아무리 장사 잘하고 이래도 예를 들면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업이 망하면 그래서 옛날에 이제 피터 드러커가 사실은 비즈니스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망했을 때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기업이 망하면 내가 너무 아쉬워서 내 돈 내서라도 비슷한 거 만들어야 되겠어. 막 이런 얘기를 듣느냐. 이거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너네 기업이 망했을 때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래서 so what.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가 없으면 이게 되게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대체로 그냥 별 영혼 없이 그냥 부동산 사고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세상의 의미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본다면, 그죠? 이게 이제 개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심지어는 그 유전자가 똑같은 애들도 개성이 다르대요. 쌍둥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그 일란선 쌍둥이도 이게 개성이 다르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똑같아도 경험을 한 게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친구가 좀 달라지고, 그죠? 좋아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달라지고 막 이러면 자극이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성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느님이 있다면 그 하느님이 이제 세상을 설계할 때 이렇게 좀 완벽하게 거의 대부분 유전자를 다르게 설계했고요. 또 다른 유전자를 같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근데 기업들은 사실 옛날에 기업들은 이제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죠. 그죠? 이게 하나가 하면 따라하고 이랬는데 이제 당구 매출이 급급하니까 그런 거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개성은요, 그냥 뭐가 다르다는 개성은 아니에요. 그 심리학자 칼 융이 얘기한 개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그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한 관점인데요. 그거는 이제 성장을 같이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개성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또라이 같은 그런 막 행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되게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성숙 과정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를 보면 잘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이다 이러면 제가 잘 몰랐던 그림도 이건 클림트 그림 같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를 떼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제품을 고객들이 봤을 때 그 제품이 뭔지를 알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제 애플 제품 같은 거 로고가 없어도 예. 그 디자인의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대충 알겠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단계에 사실은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도.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제품만으로 이제 고객들이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회사가 스마트폰의 이익의 90%를 가져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독식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제로 시대의 제일 큰 특징은 조금 더 차별화된 한 놈이 시장을 싹 쓸어가는 거거든요. 네. 뭐 구글 같은 회사 보시면 전 세계에 그 구글이 1등 못하는 데가 한 세네 군데밖에 안 돼요. 중국, 한국, 러시아 뭐. 그렇죠. 한국 참 그런 면에서 독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전 세계를 이렇게 한 회사가 장악하는 막 뭐 이런 식의 막 정말 이상한 경쟁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말 극심한 승자 독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조금 더 나은 애가 시장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굴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말로 자기만의 뭔가로 승부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고생해야 됩니다. 이제 막 마케팅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어떻게 막 푸시 영업하고 막 뭐 이런 진짜 개고생해야 조금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가 될 겁니다. 예. 조금 더 나은 애가 독식을 한다. 네네네. 이거는 저희가 익히 경험을 해왔었죠. 그죠. 단체 미팅. 네네. 5대5 나가면은 조금 나은 애가 그쪽으로 다 쏠리잖아요. 미치겠죠. 화장실 가서 막 서로 때리고 받고 하면서 내가 찜했어 막 그러잖아요. 책에서 강조하는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고객 가치 극대화, 감정, 개성. 요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저자분께서는 어떤 기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이제 책에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책에 나온 사례 말고 다른 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DBR의 그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다뤘던 회사인데 사실 한국 기업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못 간 분야가 이런 좀 뭐 핸드백 뭐 이런 주얼리 뭐 이런 거 좀 약했거든요. 명품 쪽 얘기하시는 명품 거죠? 쪽 이런 쪽이 좀 약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섬이라는 회사에서 데케라는 브랜드의 이 핸드백을 만들었어요. 근데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잘 되는 기업들은 사실 그 3가지 프레임의 키워드 안에 좀 잘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데케 같은 브랜드도 보면, 사실 한국에서 만든 핸드백이 뭐 사실 뭐 브랜드 뭐 이런 거 별로 그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제 뭐 아직까지 TV나 뭐 이런 거에서는 이제 굉장히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지만 역시 그 뭐 핸드백 사실 때 뭐 메이드 인 이렐리 정도로 돼야 예. 그죠? 그렇죠. 예, 뭐 폼이 좀 나겠죠. 뭐 혹시 핸드백 뭐 메이드 인 차이나 혹시 부인 와이프한테 사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랬다간 진짜 싸다고 맞죠. 네, 강력하나마 싸다고 왔어요. 근데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어쨌든 승부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섬에서도 막 어마어마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막 몇 년 동안 뭐 저기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일단 에르메스나 이런 이제 굉장히 초고가 명품 브랜드의 가죽을 납품하는 이태리 공방에 가서 뚫었어요. 그 가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대비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똑같은 가죽이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가격 대비 가치 측면에서는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어쨌든 같은 가죽이니까 뭐 굉장히 가죽의 품질이 좋겠죠. 그죠? 그 대신 이제 가격은 훨씬 싸죠. 당연히 에르메스 같은 가격 못 받으니까. 뭐 한 50만 원대에서 한 2, 300 뭐 이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죽은 막 수천만 원짜리랑 비슷한 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대비 가치, 가성비가 이제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핸드백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핸드백 갖고 잘 어울리는 향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넣어서 이렇게 아주 좋은 향기 같은 걸 나게 해서 이게 이제 감정이에요. 감정. 이렇게 막 딱 갔는데 이게 막 좀 별로 역겨운 가죽 냄새가 난다는 감정적으로 확 상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감정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이제 핸드백하고 어울리는 막 뭐 CD 같은 것도 음악 같은 것도 좀 되게 고민해서 선정해서 뭐 CD도 하나 넣어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 뭐 이런 그 음악도 좀 들으시면서 좋은 경험을 하세요. 뭐 이런 또 배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감정이란 키워드를 좀 잘 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성인데요. 굉장히 디자인이 독특해요. 이 좀 라디오 방송이라 이렇게 뭐 도저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데케라는 브랜드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비전문가가 봐도 뭔가 좀 이건 좀 특이하다. 뭔가 좀 개성이 있다. 뭐 딴 데 없는 디자인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잘 맞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여도 이게 좀 잠재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좀 잘 보여준 사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업적으로 좀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가 좀 잘 못했던 영역인데 좀 이렇게 잘 개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보입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탈 행동에 사실은 수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국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죠? 네, 한 심리학자의 책에 따르면 욕을 하면 통증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방이 지저분하면 창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창의성도 올라가고 청소도 안 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빌미로 너무 오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등짝 스매싱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적당한 술은 심장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캬, 전국의 애주가들이 기뻐할 만한 연구 결과네요. 그 외에도 섹스, 욕, 과속운전, 게으름, 낙서와 같은 일탈 행동의 장점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이 책을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세상에서 가장 삐딱한 심리학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였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책에서는 이제 불황이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 이제 저성장 시대다. 그리고 제로 시대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마이너스 시대까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요 이미 마이너스 시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후속작을 마이너스 시대로 써야 되나. 후속작으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도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요. 유럽에선가요? 최근에 뭐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시대도 이렇게 이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매일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즘에 이제 신문을 볼 때 약간 겁이 나기도 하고 또 호기심 막 그 기대감도 같이 이렇게 가지는 게 정말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총선에서도 뭐 그랬고요. 뭐 이런 뭐 기업 쪽 사이드에서도 이제 뭐 그렇고요. 막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지의 그 제프 이멜트 회장이라고 있으시잖아요. 네. 예. 되게 그 오랫동안 이렇게 뭐 아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환경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니까요. 그래갖고 그 제프 이멜트 회장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저도 갈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CEO를 이렇게 오래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잘생겨서요. 뭐 이런 소용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빨리 분위기가 안 좋은 걸 파악하시고 이제 바로 진심을 얘기하시던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딱 두 가지였어요. 큐리아시티, 그러니까 호기심. 그다음에 이제 학습, 러닝.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이렇게 막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호기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현상의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이제 계속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규명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자세가 아마도 거대한 기업지의 그 CEO를 뭐 10년 넘게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다른 분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호기심이 없는 순간 세상 일이 뭐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지는 순간 당신은 노인이다.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 시대가 되고 막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이제 계속 펼쳐지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새롭게 그 관점을 갖고요.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시다 보면 아마 사업이 그냥 지속적으로 아마 좋아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것만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1년 전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일을 했다. 이러면 아마 정체돼 있거나 마이너스이실 겁니다. 거의 아마 그것만 보셔도 물론 이제 뭐 운이 좋아서 뭐 로또에 당첨돼서 이런 경우 아니고 순전히 사업적으로만 보면 아마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뭐래도 그냥 바꿔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변화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변화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변화가 이렇게 돼요.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통하고 어떤 건 안 통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험하고 막 뭐 이러다 보면 또 굉장히 인생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막 뭐 이렇게 막 내가 오늘 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돼라고 막 그렇게 고민하면 사실은 돈도 잘 안 벌립니다. 묘하게 돈이라는 게 막 돈을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면 이렇게 달아나고요. 오, 이상하게 근데 학습 마인드로 있잖아요. 그 제프 이멜트 회장이 얘기했던 대로 오늘 막 새로운 현상이 막 생긴 것 같아. 혹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달리 액션을 해봤더니 뭔가 좀 달라졌어. 막 이런 거를 막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면 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요. 돈도 따라오고요.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이다. 어린이가 가장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오히려 더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디 식당에 갔는데 이게 이제 호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그분도 나름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꼭 고객들한테 물어봐요. 맛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맛이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라 그러세요? 그냥 맛있다고 먹을만 하죠. 했다. 왜냐면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뭐 다시 안 오면 되는데 그렇죠. 거기다 대놓고 그냥 뭐 기분 나쁘게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현명한 CEO는요 그렇게 안 해요. 식당에 나가서 한 3발짝 떨어진 데서 고객들이 뭘 하라를 막 정말 열심히 듣거든요. 그거 진심이거든요. 네. 바로 앞에서 못하니까. 바로 없어 못해요. 아무도 안 해요. 정말 특이한 사람 아니면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를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만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식당 가시는 분들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절대로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고객들의 반응도 물어보고 했는데 왜 고객들은 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장사가 안 될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들의 행동을 관찰하시고요. 고객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후속작 마이너스 시대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로 시대를 보고 정말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개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경영학의 많은 개념들이 개인한테 적용해도 엄청나게 좋은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그냥 일반 직장에서 이제 자기개발 관련한 관심 가지신 분들도 이런 경영학에서 기업 차원에서 다뤄졌던 논의들을 이렇게 개인화시켜서 적용해 보시는 훈련을 프랙티스 경험을 해보시면 저는 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가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를 더 대접받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더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밥도 사고 뭐 혹은 뭐 나를 위해서 뭐 내가 뭐 책을 냈으면 책을 사주기를 바라고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오늘 만난 분한테 제가 돈 주고 책 사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예. 이런 고민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사업가는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업가입니다. 제가 이제 책에도 한 줄 썼는데 마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 버는 사람은 고객들한테 10,000원 벌게 해주고 뭐 1,000원 정도 이렇게 뜯어가는 사람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진짜로 고객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 되게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첫 번째 가치 경영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정.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인간관계의 대부분 다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감정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솔루션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 3가지 솔루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진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3가지 솔루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름다움이에요.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유발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쁜 여자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지죠. 좋아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제가 한번 개인적 경험 말씀드리면요. 저희 회사가 무슨 뭐 포럼 같은 걸 해요. 그때 이제 채널의 아나운서가 와서 사회를 봤어요. 근데 되게 아나운서가 이렇게 좀 미모가 탁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범상한 외모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배고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바나나를 들고 그분 앞에 이렇게 가 있는 모습이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옆에 있는 후배한테 거의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선배, 저는 옆에 바로 있었는데 아무 물 한 컵 안 주더니 역시 여자는 얼굴이 이뻐야 돼. 나도 성형수술 할 거야. 막 뭐 이래가지고 저를 갈고 가지고 제가 막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으로 치면 뭐 제품 뭐 이런 거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개인으로 치면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입고 다니면서 뭐 조금 더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게 막
스티브 잡스 같은 것도 옛날에 막 냄새 나고 막 이랬대는데 안 씻어가지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더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예뻐갖고 결혼했는데 성격이 너무 개빡하면 오래 사귀기 힘들죠, 그죠? 그렇죠. 이제 얼굴 이렇게 아름다운 건 사실은 즉각적인 감정에 영향을 주지만 지속적인 감정에는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귀어 보면서 이렇게 고객들에게 이제 경험해 보면서 좋은 경험을 선물해 주는 거. 그러니까 좀 얼굴이 좀 못생기거나 해도 되게 이제 만나면 재밌으면 또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좋은 감정을 유발하는 두 번째 요소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 요소는 이제 리플렉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감정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완벽하게 예를 들면 뭐 저 부인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항상 좋나요? 저는 항상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나만 쓰레기인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실상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네,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만 계속 그러면 털리는 느낌? 진정성이 없는 방송이 돼버리잖아. 이거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감정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뭐 와이프만한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리플렉션하는 반추해봤을 때 맞아. 그래도 내가 아팠을 때 그래도 옆에서 돌봐줬던 거 내 와이프밖에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진심을 갖고 나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랬던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쫙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도 정말 역시 같이 살았던 시간이 행복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요소가 뭐냐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좋은 진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 먹겠어라는 게 이제 진심인데 겉으로 그러니까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좀 친절하게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묘하게 다 전달이 됩니다.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 백화점에서 좀 허름하게 입고 가면 약간 무시하는 점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근데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알죠?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개싸가지 막 이러면서 다 전달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직 생활에서도 예를 들면 두 분이 지금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속으로 기분이 나쁜데 막 겉으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직장에서 거짓말하는 거 다 압니다. 이게 이제 진심이라고 하는 게 묘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좋은 진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론 뭐 완벽하게 뭐 매번 좋을 수는 없어요. 막 뭐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미래의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열심히 명함 뿌리고 막 네트워킹 뭐 이런 거 잘하는 막 환상적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정말 그런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더 대접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엮여서 대충 어떤 사람인지 한두 번 이렇게 하면 다 알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개성, 이거는 정말 나의 존재 이유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하느님이 나한테 이 유전자를 준 거는 너만의 개성을 갖고 뭔가 세상에 기여해라 라고 하는 그 일종의 하나님의 소명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유전자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게 동일한 유전자면 효율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예를 들면 감자를 동일한 종으로 키우잖아요. 그럼 얼마나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똑같은 비료 쓰면 되죠. 똑같은 재배 방식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효율성은 매우 높지만 환경 변화에 대처가 안 돼요. 그렇죠. 병충해가 한번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딱 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옛날에 막 아일랜드에 기근이 들었는데 제일 큰 이유가 똑같은 품종만 이렇게 재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품종을 막 이렇게 재배를 하면 효율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익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해서 막 병충해가 생기고 이랬을 때 살아나는 놈도 살아남거든요. 하느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으로 이렇게 주신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개성을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토익 점수 많이 받아봐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를 훨씬 더 개발해서 이렇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영역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쉽지 않아요. 제발 좀 스펙 혹시 대학생분들 듣고 계시면 인생이 굉장히 긴 게임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막 남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스펙 이런 것들 긴 게임에서는 사실 의미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분명히 이득이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일을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보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이요 그렇게 막 쉽게 잘 안 와요. 되게 이게 엄청난 축적의 시간을 필요로 해요.
남들 토익 성적표 낼 때 네. 베트남어 성적표를 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베트남을 정말 좋아하면 얼마나 그게 매력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예. 진짜 진심이 담긴 조언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요.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분들한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는데 박 PD, 이 PD가 질문 안 해서 못했다 이런 거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직 뭐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감히 논할 만큼 무슨 뭐 그 정도 무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되게 그런 면에서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되게 행복하게 이렇게 일터에 나가고 있고 뭐 이런 건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작곡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곡을 만들 때 이렇게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피아노 앞에 앉으면 절대 좋은 곡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떨 때 좋은 곡이 어떨 나오는 거예요? 때냐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쓰고 싶은 감정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피아노 앞에 앉으면 굉장히 훌륭한 곡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 이게 생기고 그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인생이라는 게 너무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뭐 부침을 겪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존재 이유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곡가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꼭 그 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경제브리핑 정말 좋은 방송이군요. 그렇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 편집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요. 자욱했던 안개가 싹 거친다? 뭐 이런 느낌까지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더욱더 안개를 빨리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로시대 이번 주말에 사서 바로 읽어보셔야 이게 진짜 머릿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 다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김 편집장님의 설명을 듣고 책을 읽으면 이해도 훨씬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참고로 저는 1시간 반 만에 다 봤습니다. 쫙쫙 읽힙니다. 이거 너무 생계형 멘트 아닌가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